XSFM입니다. I, D, W, K. 어제까지 저희는 여행정보 프로그램에서나 짧게 들을 수 있었던 이슬람의 탄생과 이상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부터는 현대의 중동이 맞이하게 된 비극으로 가는 길을 다시 따라가 봅니다. 2015년 6월 세 번째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내일도 비가 좀 오고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 지구상의 청취자 여러분, 주말입니다.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의 프로듀서 UMC입니다. 이용 상임수석이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홍성갑 덕질 연구가가 앉아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잔돌려네. 아, 그건 나올 거야. 그건 코너 음악이고. 그 성급했군. 덕질 연구가? 덕질 자체를 연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덕질인. 덕질가. 네. 덕질이는 그냥 덕후르잖아. 덕질문화재. 덕가. 네. 덕인. 덕인. 예. 덕으로 가득한 시간 오늘도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대통령께서 말입니다. 이번 주 초에 메르스 때문에 휴교했던 곳들, 휴업했던 곳들을 방문을 차례로 하셨습니다. 아, 동대문에서 쇼핑도 하시고 바쁘시네요. 강남구에 있는 대모초등학교를 갔는데 거기가 이제 그 강남구의 고깃집들이 상추 사오는 곳이에요. 대모산. 아, 그래요? 예. 8일이나 휴교를 했던 초등학교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메르스는 중동식 독감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청사의 길이 남을 코멘트를 남기시고 손 씻기라든가 몇 가지 건강습관만 잘 실천하면 메르스 같은 것은 무서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여기서 이제 특징이 있다면 뭐 돌아가신 분들이 뭐 손을 안 씻어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이분은? 휴교하고 휴업했던 곳 심지어는 그냥 대통령이 원래부터 자주 가지 않는 정부 기관들마저도 대통령이 가기 전에는 어마어마한 방역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정치인은 정치의 90%는 쇼인데요. 쇼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 정치인이라는 점에서는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쇼라도 잘해서 무능해도 당선이 되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의 보수는. 근데 쇼마저 일관성이 없게 하죠. 이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대통령이 오기 전에는 방역을, 그래서 이제 그 몇몇 언론사에서는 이것이 방역 의전이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뭐, 괴담 어쩌고 한다고 하면서 동시에 청와대 열감지기 설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렇습니다. 아,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곳입니다. 네. 정치는 웬만하면, 김영삼 정부 때 수돗물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정부에서 각 부처 이제 회의할 때 수돗물 떠다 놓고 마시고, 삼양라면에 대한 의도적인 죽이기가 있었을 때 네네. 라면 먹어 보이고 안심하라고 그런 쇼를 막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이제 쇼도 못하는 정부의 통치기에 살고 있습니다. 원래 이게 답답할 때요. 학구열로 해결해야 돼요. 네. 마음이 답답할 땐. 심지어 이제 트위터에서 제가 이슬람 관련 학과를 다니고 있는데 학교 수업보다 이게 더 재밌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의 트윗을 보았는데. 우리나라 이슬람 관련 학과가 외대 말고 어디 또 있죠? 외대인가 보죠 뭐. 아, 외대생이시구나. 땡땡 외대겠죠 뭐. 네네. 예. 그분은 만약에 하는 얘기 중에서 틀리거나 그런 게 있으면은 꼭 좀 제보를. 저도 더 공부하고 싶기 때문에. 장난해요. 관련 학과생만 들을 것 같아요 이걸.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분들은 잡아낼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이제 가장 일이 없고 대한민국 최고의 잉여 집단 중에 하나인 석박사 과정 이분들이 또 듣다가 네, 걸고 넘어질 것이다. 우리 준비 잘해야 돼요. 우리 프로젝트 늘 그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까지 그런 문제에 걸려보지 않은 건 어른과 불의 잉여밖에 없어요. 그 문제에 석박사들이 듣질 않았기 때문에. 네. 네, 다행히 그 문제에 대해 정말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아무것도 몰랐기 때문에. 예, 저희 이제 조심조심 홍 연구가가 열심히 만들어간 오늘 이 시간의 내용 광고 듣고 와서 들어보죠.
2015년 6월 세 번째 주말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는 에브리온 TV 다 따져봐도 결론은 아로니아진 커피보다 편안한 아르케 더치커피 두루 행복을 전하는 노건 간장게장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빅그린 헤어케어 프리미엄 세이프푸드 아임닭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연애할 땐 월급날에도 잘만 쏘더니 오늘도 그냥 집에서 보자고? 왜냐면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낮은 지방 함량. 그런 커피는 없는 줄 알았지만 아르케 더치커피, 커피아르케.com. 거품, 향, 색깔 다들 뭘로 만들었길래 이렇게 진하고 많지? 저 화학 성분들 내 피부에 남는 건 아닐까? 시간만 많으면 코코넛 오일로 내가 샴푸를 만들겠지만 난 바쁘니까 빅그린 약산성 헤어케어 시스템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광고와 생활. 빅그린의 높은 재구매율에 대해 아무거나 써도 알기 어렵다는 지론을 가진 UMC는 잘 이해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뭘 써도 차이를 알기 어렵다. 빅그린이 왜 좋은지 알기 어렵다. 많은 경우에 네. 이 집 음식이 맛있는 편인가 맛없는 편인가를 구분하는 것도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교 축제에 다닐 때 그런 행사를 했었어요. 저 대학생 때만 해도 상당히 원시적인 시대니까 이런 아주 원시적인 행사가 있었어요. 그 야만적인. 담배에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맛만 보고 무슨 담배인지 맞추기. 아 진짜? 네. 이 사람 거의 챔피언이었어요. 근데 제가 잘하는 편이었는데도 네네. 실제로는 이 맞춘 놈이 기억해야죠. 양심 있게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찍은 거지. 어떻게 알아요?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떤 품질이나 소문내고 이런 데 있어서 어제 이 시간에는 병원 쇼핑에 대해서 얘기해드렸잖아요. 네. 말도 안 되는 권위를 갖다 붙여놓고 거기에 따라 줄을 세우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네. 알고 보면 맛집 구분해내는 일로 쉬운 일은 아니다. 이 맛집 구분에 대해서 제가 20대 초반에 알아냈던 사실은 뭐냐면 어떤 사람들이 되게 이제 20대 초반에 20살, 21살이니까 되게 이제 선배들 이런 사람들이 데리고 갑니다. 뭐 밥집에 데리고 가요. 그렇습니다. 이 집은 이게 맛있어. 라고 말을 해요. 네. 그 사람한테 그럼 저건 어때요? 라고 말했을 때 매우 높은 확률로 그건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맛있어라는 집에 가서 그것만 먹어봤어요. 이 사람은. 다른 걸 먹어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그건 문제가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A는 좋다, B는 나쁘다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떤 과학적인 그런 거 있잖아요. 다른 비교 대상이 있고 뭐 다른 것에 비해서 이게 어떻게 좋고 이런 검증 과정을 거친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죠. 다른 집들도 막 먹어보고. 네, 다른 집도 먹어보고 이 집의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이런 식으로 검증해서 옳지 결론 이 집은 이게 맛있다라고 내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정말 좋아하는 저 부산대 근처 구석탱이에 밀면집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맛있는 밀면을 찾기 위해서 물론 서울시에 있는 이름이 밀면인 지도에 나오는 집은 다 가봤습니다. 정말로. 진짜요? 최근에 장위동에 한 군데 생긴 걸로 아는데 거기만 못 가봤고 수도권에 있는데 다 갔거든요. 근데 부산에선 다 가볼 수가 없잖아요. 갈 수가 없지. 기껏해야 10군데예요. 네네네. 그중에 제일 맛있다고 집어놓은 거예요. 왜냐면 제가 자주 못 가니까. 그럼 네. 거길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오랜만에 갔는데 모험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거기가 제일 맛있는 곳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빅그린이 좋다 하는데 왜 좋은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이것이 좋다 나쁘다에 대한 어떤 우리 스스로의 과학적 검증 과정은 생략됐다고 보는 게 옳다. 네. 신중하기는. 그래도 아로니아진 재구매율이 높은 것에 비하면야 납득이 가는 편입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대체 무슨 물건인지도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지 않습니까? 네, 아로니아진. 장사가 잘 되면 빅그린 헤어케어 가격이나 낮출 것이지 비에노는 판매 물품이나 늘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이런 방식에. 문어발식 확장. 네. 빅그린 맘메이드라는 주방세제와 세탁세제, 섬유유연제가 엑세스몰에 들어왔습니다. 네. 자신이 없는지 샴푸에 끼워 팔기, 대용량 세제 사면 작은 세제에 얹어 팔기 등의 출혈 행사를 하고 있으니 그렇습니다. 이건 자신 없을 때 하는 짓입니다. 네, 관심 있는 분들은 엑세스몰에 가보십시오. 6월까지만 한답니다. 6월까지만 한다는 거는 좀 이제 호객행위고요. 네. 심지어 6월 내내 한답니다. 그 홈쇼핑에서 하는 그런 레토릭 있잖아요. 네.
마지막 구성.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죠. 네. 영원할 구성. 지금 안 사도 되는 구성. 네. 그 마지막 구성이란 얘기는 그 다음 달쯤 되면 그러니까 이것이 잘 팔렸을 경우에는 지금 끼워주는 뭔가가 하나 빠지는 거고 지금 이게 안 팔렸을 때는 뭔가 불어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더 붙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럼 이런 레토릭이 가능해요. 지금 사면 후회할 구성. 네. 아, 그렇게 해도 네. 사실상 전달하고 있는 얘기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끼워 팔기에 대해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끼워주는 거요. 사서 도움되는 거 없죠, 원래. 없어요. 아, 근데 또 이런 그 네. 빅그린 제품 같은 뭐 샴푸 이런 거잖아요. 샴푸, 주방세제, 세탁세제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다단계에서 많이 파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완전 사기 피라미드 말고 그런 데서 옥장판 팔고 옥장판 안마의자 이런 거 팔고 그러니까 좀 괜찮은 다단계 회사에서 이런 거 팔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어쨌든 있으면 쓰게 되는 물건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네. 정말 필요하면 나중에 그냥 제값 주고 또 사시고요. 네. 예. 뭐 끼워준다고 해서 혹하셔는 안 되겠다. 암웨이와의 비교해 보실 분. 땡웨이. 네네. 예. 네. 암흥이. 네. 암흥이. 예. 우리 편의점에서 그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살 때 2+1 껴주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사는 바보지 진짜. 저는 이게 많이 사보고 엄청 많이 사보고서 느꼈어요. 3개를 먹을 필요가 있던 적은 없었거든 우리가. 그렇죠. 오히려 하나 먹으려다 3개 먹은 적이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네. 옆에서 보는데 내가 소속된 회사는 아니지만 한심해 죽겠다. 아니 왜 광고주를 디스해도 좋아. 뭐 이렇게 디스해. 우리 광고주가 빨리 안 늘어나는 줄 알아요? 이러니까. 이래도 좋아하는 업체들이랑 많으니까 그런 거야. 이런 여러분 각성하세요. 이게 뭡니까 이게 광고입니까? 이런 걸 감수해야죠. 당연합니다. 정직하게 장사하려면. 예. 네. 저희와 파트너십을 원하시는 분은 네, XSFM 홈페이지 밑에 보면 전화번호 있습니다. 네. 세제 같은 거 끼워주는 건 사실 진짜 양심적이잖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런 건 있으면 쓰게 되거든요. 아 머리 아파. 네. 그렇습니다. 대하 사극 이슬람 유산 덕질기 세 번째 시간 순니와 시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 원정 가면 경기장에서 늘 나오고 있는. 진짜요? 네. 아, 아잔으로 미리 이렇게 좀 경건한. 미리가 아니고 그냥 경기 내내 나옵니다. 아잔이? 네. 아, 이게 그냥 우리뿐아 프로스포츠에서 먼저 애국가 틀어주는 거하고는 얘기가 다른가 보죠? 아, 전혀 다른 얘기고요. 그냥 이게 계속 나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여간이 번잡한 정신을 경건한 아잔으로 달래고 이슬람 유산 덕질기 세 번째 시간에 문을 열었습니다. 홍성갑 아까 소개했습니다. 근데 어제 이 아잔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아, 네, 그렇습니다. 두 가지 표기를 하더군요. 아잔이라고도 하고, 아잔이라고도 하고, 아단이라고도 하고. 아잔이 좀 맞는 발음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이 노래는 이슬람에는 이제 기도 시간, 즉 예배 시간이 5번 있죠. 네. 시아파는 3번이든가 아무튼 그렇게 약간씩 다르긴 한데 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이야 뭐 시계가 있지만 그 사원에서 목청 좋고 노래 잘하는 사람이 이걸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예, 홍성갑 연구가에게. 야, 이게 뭐냐? 그러니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노래는 뭐냐? 그랬더니 일종의 인간이 부르는 알람 노래다. 이제 예배 시간입니다. 다시 기도 말하면 시간입니다. 이용 병장님 근무 시간입니다. 근무 시간입니다. 하여간 시간을 알려주는 역할도 했었다더라 옛날에는. 네. 이 아잔이 지금이야 뭐 스피커로 틀어주지만 옛날에는 사람이 직접 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노래 잘하고 목청 좋고 발성 좋은 사람. 아, 지금 그러면은 이슬람권 국가에 쓰는 스마트폰에는 아잔 나오는 기능 같은 거 있겠네요. 아마 있겠죠. 그리고 슈퍼 아잔 이거를 찾아보시면 나오는 게 뭐 미국에서는 모스크라고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철치라고도 하는 모양이에요. 네, 그냥 교회. 거기서 되게 잘생긴 백인 혹은 그 혼혈인 사람이 되게 멋있게 부르는 그런 것도 있고.
좀 성스러운 노래고요. 저도 지금 일단 제가 떠온 거는 이 미국의 모스크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봤구나. 네, 땄는데 멋있었어요. 네. 이게 시작이 알라우 아크발. 알라우 God is the greatest. 그게 한 2번 정도 반복되잖아요. 네. 그쯤에서 끊어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응원가로도 많이 쓰이는 거죠. 아. 신앙 고백인 동시에 응원가죠. 응원가도 돼요? 되죠. 그들 모두가 무슬림이니까. 아, 그래서? 뛰는 사람들도 무슬림일 텐데. 마치 행복하나 행복하지 않으나 하나 팬들은 나는 행복하다고 자꾸 부르는 것처럼 네. 그게 응원가인 것처럼. 원래 응원가는 선수들과 관중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심리적으로 묶어주는 역할이잖아요. 아자는 그 역할을 한다. 그렇죠. 뭐 사실 곡조나 이런 거 응원가로 쓰이는 건 어떤 곡조여야 된다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전북은 클레멘타인을 부르면서 굉장히 구슬픈 노래를 그렇다면서요. 부르면서 응원을 하는데 근데 또 부르다 보면 또 그냥 괜찮거든요. 이용이 클레멘타인 부르는 거 보고 싶다. 열심히 부를 거예요, 직관 가면. 네네네. 아, 그렇구나. 아잔이 될 수도 있고. 하여간, 아잔에 대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게 참 노을이 지는 걸 배경으로 아잔이 흘러나오는 게 몇만 명이 노래를 부르는? 아니. 그러니까 영화 같은데. 영화에서? 도시에 노을이 지고 아잔이 흘러나오는 게 시간이 몇 시라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 몇 시라는 걸 알려주는 클리셰 같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걸 총알탄 사나이였나? 거기에서 이제 클리셰를 꼬아서 아잔이 나오는 LA에 노을이 지는 걸로 시간이 가는 걸로. 와, 그 시절엔 그게 가능했구나. 네네네. 그게 그 총알탄 사나이하고 못 말리는 시리즈는 네네네. 정말이지 미국 최고의 코미디 영화의 계보에 남지 코미디 않았어요. 영화. 왜냐면은 미국의 아집이 그 영화 개그의 주요 소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미국의 멍청함. 네. 지난 시간에는요, 어제 말씀드렸던 걸 기억을 해보면, 이슬람은 원래 이러려던 종교였다. 무함마드는 원래 이러려고 했다. 네. 라는 얘기를, 간단히 정리하면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네. 애초의 의지, 애초의 의도. 네. 자, 서기 632년. 632년? 한국에선 무슨 일이 있었죠? 좀 찾아보고 얘기하면 안 돼? 방송이니까 준비된 걸 물읍시다. 죄송합니다. 632년? 네. 찾아봐요. 뭔 일이 있었대요? 찾아보겠습니다. 엄청난 사건이 있었다. 신라 수도 금성에 첨성대를 세우다. 그렇죠. 첨성대를 세운 거면 이제 슬슬 삼국 통일전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렇죠. 이제 통일을 향해 달려가지고 660년에 백제가 멸망하니까. 살기 위해 모두를 정복해야 되는 길로 신라가 접어들고 있었죠. 네네. 진평왕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그때 632년 사도 무함마드가 사망합니다. 선덕여왕 즉위. 아, 그래요? 진평왕에서 선덕여왕으로 바뀌는 거네? 네. 사도가 사망했습니다. 예. 사도는 내가 메카는 홍성갑한테 이용을 대신해 사과해보긴 또 처음이에요. 뭐 괜찮아요. 이 정도 갖고 미안해. 5년째인데 뭐. 네네. 사도는 이제 메디나에 묻혔고요. 그 묘는 후세에 의해 모스크로 개축돼서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가 관리하는 문화유적이자 종교시설입니다. 그 사우디 왕의 그거죠. 호칭 중에 하나잖아요. 두 성지의 수호자. 두 신성한 모스크의 수호자. 네. 두 성지 혹은 두 신성한 모스크. 자, 그러면 이제 후계자를 세워야 되겠죠. 사우디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어디 댓글 열심히 다시는 게 낙이신 여러분, 한국이 세계 2위라고 해서 막 사우디의 턱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예, 여전히 사망자 확진자 수는 몇십 배 차이는 납니다. 네. 근데 도움이 된다면 기울기는 압도적이에요. 그건 그렇습니다. 자, 메르스의 본고장. 네. 메르스의 본고장. 네. 두 개의 신성한 모스크를 미제 무기로 지키고 있다는 게. 자, 넘어가야 돼. 이런 거 넘어가야 돼. 알았어. 사우드 왕가한테 미안해. 너에게 동의하마. 네. 자, 아라비아 반도 가장 1차적인 아랍이라는 의미의 지방 전체를 통일을 했죠. 네. 뭐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아랍에미리트 등등, 카타르. 반도라 부르기 좀 어색한 땅이죠. 거대한 곳과도 같은 형상. 이곳을 다스리는 곳이 그 치읓 발음은 아니겠죠? 아닙니다. 네네네. 내가 고지라니. 아까 아잔을 들으면서 잠시 이제 두통과 어지러움을 가라앉혔는데 확 오네. 전 처음에 이용님 뭘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점점 이용 쪽으로 끌려가게 돼. 블랙홀이야. 조용히 있을게요. 진행해 주세요. 네. 시작 좀 하자. 네네네. 나도 책임이 있어. 네. 통감하세요. 그 후계자는 근데 사도가 아니잖아요. 사도는 오직 한 명, 마지막이니까. 네네. 그러면 사도의 후계자는 이 이슬람 세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군주명이 나옵니다. 이전에 뭐 술탄이나
아미르 혹은 에미르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추장 혹은 지역의 왕, 네. 총독 이런 식이었죠. 근데 지금은 래퍼가 나와요. 칼리파, 네. 그런 래퍼가 있었어요? 위즈 칼리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칼리프라고도 번역하고 네, 칼리프라고도 하고 이게 칼리파라고도 하고. 여기서 크가 가장 그 어렵다는 무성구기음이라서 할리프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게 어르신들이 소주 먹고 아니지 그냥 소주 말고 두꺼비 회 나오고 좀 이따 찌개 나왔을 때 아. 뭐 조금 매우면 나오는 그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여간 그런 류의 바로 어쨌든. 아니라고 알았어요. 어쨌든 우리말 표기로는 칼리프와 칼리파가 딱 정해져 있어요. 예예. 칼리파는 좀 이제 역사적으로 쓸 때 하는 거라서 이쪽을 전 앞으로 계속 발음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칼리파는 후계자 혹은 대리자가 맞겠네요. 대리자가 적절한 표현. 계승자, 대리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를 계승하여 대리하고 있는 네, 사람. 끝까지 대리인이에요. 왜냐하면 신이랑 만난 적이 없으니까. 칼리파를 이제 세워야 돼요. 네. 그렇죠? 그럼 1대 칼리파가 있어야 되겠죠. 이거 뭐 교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저 천주교회? 교황 플러스 황제로 시작합니다. 신정국가니까요. 바티칸에서 교황이 갖는 걸 똑같이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지배하고 있는 제국에서 그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와 콘스탄티누스가 짬뽕된 그렇습니다. 어떤 직위 같네요. 네. 세네. 당연히 알리는 강력한 칼리파 후보죠. 네. 그러겠죠. 하지만 알리는 되지 못합니다. 왜요? 왜요? 자, 살짝 이름이 나왔던 아부 바크르라는 사람, 아이샤의 아버지, 네. 즉 사도의 장인이자 사도의 친구이자 이 이슬람 움마에서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의 친구가 있습니다. 네. 이 사람은 압둘라 빈 아비 쿠하파가 본명이지만 아마도 이 아이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붙여진 호칭으로 보이는 이건 제가 확실하게 못 찾았어요. 아부 바크르, 처녀의 아버지. 이 아부 바크르가 메카의 대부호였어요. 아, 잘 사는구나. 친구인 무함마드에게서 감화받아서 입교를 하고요. 이 사람은 이후 되게 이렇게 사람이 되게 성격이 좋고 인자하고 부드러웠대요. 근데 이슬람으로 개종한다면 더욱더 그렇게 돼서 사람들을 여기저기서 다 포섭해서 전도해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마르라는 사람은 극도의 무함마드 혐오자였는데 이런 사람도 끌고 왔어요. 이 사람이 등용했던 사람들 중에 한 명은 이용이 이미 한번 언급했습니다. 누구요? 121B회에서 사산조 페르시아를 박살낸 사드 빈 아부 와카스. 아, 네네. 그때 제 이름을 외우는 건 아니고 읽어서 굉장히 네. 고난의 그 리딩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산조 페르시아를 박살낸 장군 이 네. 사람이 등용했고요. 네. 이집트를 박살낸 장군도 이 사람이 등용했고요. 아까 말했던 우마르, 그 다음에 뭐 우스만 같은 재력가 다 이 사람이 영입한 거예요. 즉 움마의 상층부 주축이 될 사람들을 그런 사람들이 거의 다 아부바크르표 인재였어요. 자, 사도가 사라지니까 후계자를 정해야 되죠. 움마가 분열을 하려고 합니다. 메카 계열과 메디나 계열, 즉 두 중심 도시로 계열이 나뉘어요. 그래서 분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아부바크르는 장로급 중에선 최고위니까 이거를 재빠르게 중재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을 만드냐면은 선거를 하자고 해요. 선거를 하자. 물론 유력자들만 모인 상태에서 선거겠지만 네네네. 어쨌든 선출이라는 거를 들고 나와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우마르, 자신의 친구이자 용맹한 장군이고 냉혹한 재판관이기도 했던 우마르를 추천을 합니다. 근데 이 우마르라는 사람은 겁을 먹고 이건 내가 올라갈 자리가 아닌 것 같다. 칼리파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아부바크르를 추천합니다. 이번엔. 서로 그냥 네. 빨아주기. 여기서 빠졌죠. 알리가. 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분위기에서. 그 알리의 입장에서는 나는 계파 싸움의 희생자다. 그쵸. 메카와 메디나파가 충돌할 뻔한 거를 왜 쟤네 둘이서 지지고 볶고 있느냐. 결국 우마르가 고사했기 때문에 아부바크르로 선출이 돼요. 네. 알리는 빡치죠. 특히 알리는 좀 참았을 수 있어요. 지지 세력들은 좀 짜증나죠. 원래 지지 세력들이 이렇게 뒤에 이렇게 슥슥슥슥 찔러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죠. 네. 네. 그냥 있으시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동작을이라도 출마하시는 게. 네. 그래서 아부바크르와 알리가 대립할 조짐을 보여요. 네. 그런데 지금 이 제국이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몇 년 안 됐어요. 네. 그러니까 각 지방들이 독립할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직은 이슬람이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는 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아부바크르와 알리는 이걸 딱 감지하자마자 재빠르게 화해를 해버리고 알리가 승복하는 형태로. 자, 생각해보세요. 알리는 아직 20대예요. 네. 정치적인 위치는 후계자에 다가갈 수 있지만 자질도 있죠. 군사적 자질, 종교적 자질.
네, 1회 때 설명드렸습니다. 예. 하지만 더 나은 사람은 아부바크르입니다라고 이렇게 승복하는 형태로 이 갈등을 봉합해요. 일단 자기가 밥잠에서 아직 밀리고 기회가 있으니까. 그렇죠. 아직 나는 젊다. 이제 곧 30대다. 네. 내가 한 30대, 40대쯤 하면 노려보자. 어떤 대통령 후보들이 종종 이제 그 마지막 연설쯤에서 하는 말이죠. 나는 이제 이번에 안 되면 기회가 없다. 뽑아주십시오. 네. 네. 고령이 하는 말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부바크르는 즉위한 지 1년 만에 이 모든 독립지도를 무마시키고 재통합을 이뤄냅니다. 그리고 이제 신정국가니까 종교를 정비해야 국가가 정비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나요? 예, 쿠란을 확립시키고 하디스를 정리하기 시작해요. 하디스? 어제 말한 제2경전. 새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고. 예, 어제 얘기했죠. 사도 네. 무함마드의 언행록 말. 얼핏 잘못 들으면 기저귀의 상징 같기도 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아 진짜. 솔직히 나는 이 정도는 아니지 않냐? 네. 무슬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가? 아무튼 자 종교를 정비하기 시작했고 그런데 사도의 친구잖아요. 빨리 넘어가야 돼. 그만 웃어. 잘라야겠다 이거. 아니야. 어디 한번 내보내봐. 자신 없다. 그런가? 사도의 친구잖아요. 당연히 고령이에요. 사도만큼이나. 네네네. 이 과업을 딱 실행을 하자마자 죽어요. 즉위 2년 만에. 그러니까 이제 사도는 즉 무함마드는 이 종교로 반도를 땅을 통합을 하고 통일을 이루고 국가를 건설하고 바로 가셨고 친구가 그걸 이어받아서 그리고 다져놨죠. 첫 번째 칼리파는 원래 초장에 분열될 뻔한 걸 수습하는 네. 사람의 역할이 크죠. 그때부터는 정벌이 아니라 수성이라서 하는 일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걸 이뤄놓고 또 잽싸 갔고. 근데 2년 만에 634년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은 굉장히 검소하고 봉급제로 일했어요. 봉급제요? 네. 황제가 월급 받는? 네. 그리고 본인은 자기 대부호였잖아요. 이 돈을 다 노예 해방에 썼어요. 월급 칼리파인데다가 자기 돈은 다 풀었다. 네. 굉장히 자애로웠고 그래서 지지를 많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제국을 탄탄하게 다져놓고 사망했죠. 그 다음에 필요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다시 팽창시킬 사람이죠. 그래요? 위기를 넘겼잖아요. 나라는 회사하고 똑같군요. 가만히 있으면 망하는. 아부바크르가 지목한 계승자는 역시 또 우마르였습니다. 알리가 아니었어요. 그렇군요. 네. 2대 칼리파 우마르가 등극합니다. 이번엔 거절을 못했어요. 본명은 아부 하프스 우마르, 하프스 아범 우마르, 빈 알 하타브인데 그냥 우마르로 통칭하죠. 전임자가 지명했고 또 알리가 뭐 젊다는 이유 때문인지 제외됐잖아요. 알리는 좀 또 오그랄 수 있었겠죠. 네. 근데 알리는 재빠르게 우마르를 지지해버립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고 판단한 거죠. 똑똑하네. 그리고 처신 돋네요. 오히려 자기가 우마르와 대립해버리면 또 2년 전과 같은 일이 벌어질 거다. 이번엔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 더 약하게 나올지 아니면 더 강하게 나올지. 그래서 또 이제 지지 세력들의 조르는 것을 무시하고 우마르를 지지하죠. 우마르는 그리고 알리의 기대에 거의 완벽하게 부응합니다. 칼리파 취임 후 이 사람은 원래 성격이 좀 포악하고 냉혹했어요. 근데 그 성격을 다 버리고 아부바크르 코스프레를 하기 시작해요. 자기 재산 다 노예 해방에 쓰고 자유로운 척하고 완벽 검소하게 살고 주변에서 그래도 이거 군주 품위가 안 사니까 좀만 최소한의 사치만 해달라라고 하면 마지못해 그걸 듣고 그 정도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버텨내야 했던 첫 번째 도전은 비잔틴 제국의 북쪽에서부터의 침략입니다. 이걸 잘 막아내요. 그리고 나아가서 정복 활동을 갑니다. 네. 이때 사산조 페르시아가 사드 이븐 아부 와카스한테 박살나고요. 이집트가 역시 박살나고요. 근데 왜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 겁니까, 얘네는? 글쎄요. 그 전술 전략적으로 따져보진 못했어요. 거기까지는 제 능력이 안 닿았는데. 이용이 제일 궁금한 건 그거죠. 세면 왜 세나? 일단 명장들이 있었어요. 아부바크르가 등용해뒀던 사람들이 636년에 시리아를 쳐부쉈고 637년에 팔레스타인까지 정복해서 지중해로 나섰고 641년에 이집트를 박살냈고 642년에 사산조 페르시아를 대회전에서 이깁니다. 네. 쭉쭉 간 거예요. 8년 만에 더블. 네. 아라비아 반도에서 이라크, 시리아 쪽으로 올라갔고요. 네. 시리아 쪽에선 서진에서 이집트 먹었고 아프리카와 유럽 쪽으로 다 뻗어나갔다. 이라크 쪽에서는 이란 쪽으로 뻗어나간 거죠. 네. 아라비아 반도에 솔직히 큰 산물은 없잖아요. 근데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까지
페르시아까지 먹었다는 것은 엄청난 생산력을 자랑하는 지방까지 손에 넣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우마르가 보여준 모습 중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있어요. 아직도 한 손엔 칼, 한 손엔 쿠란이라는 날조된 얘기가 많이 돌아다니는데 네. 요즘은 좀 덜한 것 같긴 네. 하더라. 예루살렘이 항복한 뒤에 우마르가 정복자의 군주로서 입성을 해요. 음. 당연히 거기 있던 유대인들과 기독교인은 주로 유대인이죠. 음. 유대교 회당에서 혹은 뭐 기독교 교회에서 이슬람식 예배를 드리겠구나. 우린 다 죽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 때문에 맛을 본 게 있으니까. 그런데 우마르가 한 말은 이런 거예요. 아니다. 만일 내가 여기서 우리 이슬람식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이 장소는 조만간 모스크로 바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러려고 온 거 아니다. 무슬림은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네. 너희는 지금까지처럼 살고 너희가 원하는 대로 신을 숭배하라. 다만 이제부터 우리 무슬림이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며 우리 방식대로 신을 숭배할 것이며 더 나은 모범을 보이겠다. 네. 너희가 보고 마음에 든다면 우리에게 합류해라.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대로도 괜찮다. 그리고 인두세를 물리긴 해요. 네. 너희는 피정복민이니까 그래도 세금을 좀 더 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었다고 하죠. 개종하면 싸게 혹은 안 받고 개종 안 하면 인두세를 좀 세게 물리고. 근데 이게 나쁘다고 할 방법이 전혀 없는 게 그 전에 정복자들은 개종 안 하면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렇죠. 예. 이건 이제 관용이죠. 네. 인두세가 오히려. 시체 밭이었던 것이 그냥 문화의 샐러드 보울로 바뀐. 네. 예. 이건 전에 이 정도 말한 바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요. 네. 아랍이 훨씬 더 이전의 정복자들보다 예. 관대했다고. 그렇죠. 뭐 시민권 얘기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맞아. 제가 그랬었죠. 시민권 얘기하면서 지금 미국 시민권을 네. 그렇게 따봐라. 뭐 이렇게. 그렇죠. 개종하면은 네. 이슬람 제국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 이후에는 이제 재정 문제가 불거지면서는 개종을 좀 그만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네. 생각을 하기도 했다는데. 먼 훗날의 얘기죠, 이건 일단. 예. 마치 로마 제국 같죠? 어느 정도의 자격이 주어지면 당신도 시민이다. 이 모습들이 알리에겐 굉장히 양보하길 잘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또한 이제 알리도 사령관으로서 혹은 정치가로서 커리어를 계속 쌓아가고 있고 자기 세력을 좀 더 탄탄하게 다지고 있는데 또 한 명의 남자가 여기서부터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후일 알리의 라이벌이 되는 가장 큰 라이벌이 되는 무아위야. 이 이름 되게 조심하게 읽어야 돼요. 모아위야? 왜냐면은 가문은 우마이야거든요. 마우이야, 우마이야. 무아위야 이븐 아비 수피안인데 사도는 이 사람을 위험한 인재라고 봤어요. 오늘 이름이 많이 나오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이름은 꼭 얘기해야 돼요. 위험하니까 인재는 인재니까 쓰긴 쓰되 근거리에 두고 감시를 동시에 한다였어요. 저자는 반골 상인이라. 비슷해요. 그런데 우마르는 이 사람을 시리아 총독으로 앉혀요. 무아위야의 이야기는 좀 이따 다시 나올 것이고. 예. 자, 정복지가 많아졌습니다. 방금 말했죠. 무아위야가 총독으로 임명됐다고요. 그렇죠. 총독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각 지방을 총독을 두고 다스렸어요. 직접, 뭐가 생기겠습니까? 직접 통치하기에는 너무 네. 너무 그럼 뭐가 커졌군요. 척식 회사예요. 그렇죠. 네. 계급화가 생기고요. 이게 지금 신정국가예요. 네. 거룩한 나라여야 되는 게 점점 세속화가 돼요. 요즘 현대에 말하는 세속화와 전혀 반대의 의미예요. 뭐죠? 부정적인 의미죠. 예. 원래의 색을 잃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마르는 이 제국의 시대에서 비잔틴에게 완전히 밀리지 않기 위해 생산력을 제국에다 줄 필요가 있었고 그래서 이집트와 페르시아까지 뻗어나갔지만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네. 원래의 이상이 점점 훼손되고 있으니까요. 빈부격차가 다시 생겨나려고 하고. 그리고 뭐 이 사람은 우마르는 약간 여성 혐오가 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옹달샘 같은 발언들을 많이 했어요. 아, 진짜? 네. 막 그 시절에 막 온 이슬람의 귀청소방을 만들어야 됐다 뭐 이런 소리 하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사도는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사도는 여권 신장을 말한 게 아니다. 네. 그런 뉘앙스의 얘기를 자주 했고 좀 이상하게도 아이샤가 여기에 동조를 했어요. 왜일까요? 모르겠어요. 아마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 때문이었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게 그럴 수 있죠. 뭐 이것은 우마르의 잘못이죠. 어쨌든 644년이 됐습니다. 페르시아 정복 2년 후죠. 뭐 정복을 하다 보면 적이 많아져요. 기독교인 노예에 의해 독이 든 칼을 맞고 중태에 빠지고 사망합니다. 누가요? 기독교인 노예에서 우마르가 두 번째 칼리파가. 진짜? 네. 예. 피지배 계층의 닌자로부터. 네. 예. 고구려 보장왕 3년. 이군요. 의자왕 4년에. 고구려와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에. 네. 사망하기 전에 사람들이 와서
다음 칼리파는 아드님입니까? 라고 묻는다. 개소리 하지 마라. 최초의 칼리파가 1대 칼리파가 어떻게 됐는지 생각해봐. 선출됐잖아. 아예 선출 기관을 만들어버리자. 그래서 전당대회를 하자. 6인을 모아서 슈라라는 전당대회까지 아니고 일종의 과두 정치를 한 거죠. 네. 슈라.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장로회 비슷한 걸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신성로마 제국 네. 선제우 시스템하고 비슷한 그렇죠. 걸까요? 네. 뭔가 원로원? 예를 들어 국회에서 뭐 대통령을 뽑던 시절 간선제 같은 거죠. 아. 뭐 각 부족이나 가문의 대표들, 유력자들이 6명이 모여서 칼리파를 뽑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형식적이나마 umma 전체에게 승인받아요. 꽤 선진적이죠. 자, 우마르가 죽었습니다. 그 나머지 후보가 있어요. 네. 당연히 1번 알리. 네, 네. 기호 1번 알리. 아직도 알리가 별로 나이가 많지 않은 거 아닌가요? 아니죠. 이제 30대 후반은 됐죠. 그러니까 일국의 정권을 쥐는 나이로는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잖아, 사실 아직도. 그렇긴 한데 여기는 지금 굉장히 젊은 제국이라는 걸 염두에 둬야 돼요. 이쯤 하면 이제 좀 노려볼 만해요. 대권을. 네네. 시대를 생각해보면 왕은 젊을 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경쟁자가 나와요. 요즘 영국 때문에 이렇게 왕은 늙어서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건가? 네. 무아위야는 아니고 우스만 이븐 아판. 우스만이라는 사람입니다. 자, 슈라가 우마르가 뭘 걱정했죠? 세속화를 걱정했죠. 네. 계급화. 네네. 늦었던 거예요. 슈라를 구성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세속화됐어요. 자, 알리 후보와 우스만 후보가 있습니다. 슈라는 우스만 후보를 선택해버립니다. 둘은 비슷한 연배였고요. 둘 다 사도의 사위였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알리에게 마지막 기회였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자기랑 비슷한 또래는 우스만이 금방 죽을 리가 없잖아요. 아, 그래서? 전임자 2명처럼 뭐 2년 만에, 10년 만에 뭐 이렇게 죽을 리가 없잖아요. 자기처럼 20년, 30년은 살 사람이야. 알리는 여기서 크게 좌절합니다. 네. 우스만은 명가의 자제였어요. 역시 대부였는데 전임자들과는 달리 이때까지도 자기 재산을 별로 쓰지 않았어요. 이 동네는 뭐 부자가 기본 옵션. 네. 부자여야 유력자니까. 네. 근데 중요한 점은 이 사람이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도망 다니던 시절에, 메디나로 도망가던 시절에 새로운 지역에 가면 거기서 또 사업을 하고 성공해요. 경영의 거의 스페셜리스트였던 거예요. 어맹부군요. 그래도 신앙심은 독실했습니다. 원래 유부남이었는데 개종하니까 장인 집안에서 꺼져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어 꺼져줄게 하고 이혼한 다음에 사도의 딸에게 장가를 들어요. 아, 소망 모스크에 들어갔군요. 근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거는 네. 아까 말한 그 야심가, 위험한 인재, 무아위야와 같은 가문, 우마이야 가문 소속이었어요. 네. 우스만과 무아위야는 우마위야 가문 소속이었다. 같은 가문 소속이었다. 사도 및 알리와 같은 부족이긴 했지만 가문은 다른 거죠. 이 사람이 한 일은 뭐 업적이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경제 정책을 처음으로 실행했어요. 제대로 우스만 된 경제 정책이라는 건? 세 번째 칼리파가. 네. 그러니까 재정이라는 면에서는 네네. 이 사람이 이 제국을 만든 거예요. 그 전에 이제 넓혀놓고 정치, 종교의 체제를 만들었다면 이 사람은 그걸 토대로 경제 정책까지 만들었어요. 아, 지금까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던 반쯤은 그랬던 거죠. 지금까지는 뭐 통일하느라 정복 다니느라 하지 않은 일들을 해놓았다.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공이라면 과가 있어요. 뭡니까? 경제적인 과실이 나왔잖아요. 그거를 자기 부족과 쿠라이시 부족과 자기네 가문, 우마이야 가문에 주로 많이 갖다 줬어요. 즉 부의 재분배에 신경을 안 썼어요. 낙수 효과 운운했겠군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나라는 신정국가인데 네. 그 종교는 신자의 의무에 기부. 그게 딱 못이 박혀있는 종교예요. 네. 뭔가 앞뒤가 안 맞죠. 그럼 뭐 후대인들이 할 말은 뻔하죠 뭐. 사도가 하신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다. 그렇죠. 이거는 그 수익 중에 매출에서 매입을 빼고 그 중에 2.5%지 매출의 2.5%가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죠. 혹은 이제 유가증권 전체가 아니라 일부 뭐 최근에 이렇게 거래한 이런 것들이지. 물론 거기다 다 매기면 장사를 어떻게 해? 이런 기업들 다 죽어. 네. 명가들 다 죽어. 네. 근데 이해는 해줄 수 있어요. 팽창한 제국이니까 어느 정도의 불평등 정도는 필요했을 수 있죠. 어느 정도의 계급화는. 그래요.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죠. 근데 이 사람도 개인적인 약점도 있었어요. 알리가 보기엔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우울증이 있었고요. 전에 크게 패배했던 우후드산 전투에서는 사도가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도망쳤어요. 세 번째 칼리파가. 네. 그랬던 전력이 있어서. 다리를 끊고.
응? 아, 이승만. 3월 달에 부정 슈라를 하고. 그랬나 보구나. 그래서 약점 매우 뚜렷하고 자기가 그렇게 심약한 성격이라는 걸 자기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아요. 계속 종교에 매달리고 자존감이 낮으니까 자기한테 말 안 듣는 총독이나 말 안 듣는 장로들이나 그 국민들을 어떻게 잡으려 했냐. 하나죠. 다 군대 갔다 왔으니까 알잖아요. 군기 잡기죠. 이 욕은 안 자르는 게 좋겠어요. 제일 무서운 포인트.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포인트. 정말 중요한 위치에 사람들과 어떤 체제의 한가운데에 있는 사람이 족밥이면 큰일 나요. 맞아요. 우스만은 유능했고 필요한 능력을 갖고 있었어요. 진짜 딱 이 큰일 제국에 나요. 필요한. 근데 이 사람의 멘탈은 너무 약했어요. 그 사람들 겁주는 걸 제일 즐기는 사람은 100% 족밥이에요. 족밥도가 가장 큰 사람. 우스만은 분명히 업적도 세웠고 공과가 다 있지만 가장 문제에 관한 저는 이 멘탈이라고 생각해요. 칼리파에 어울리는 그것도 제국의 거의 중세 최고의 제국으로 자라날 이 지방에서 처음 나타나보는 대제국의 군주가 되기에는 좀 모자랐어요. 돈만 잘 알았다. 자, 군기를 잡죠? 이런 식입니다. 세금이에요. 군기를 잡는 방법은 세금이죠. 세금을 빡 때려요. 세금이 너무 무겁다고 이집트 총독이 항의를 해요. 아이고 저희 지방에서는 이렇게 하다가는 금방 망합니다. 그러자 이 총독을 자르고 자기 친척을 총독으로 부임시켜요. 그럼 이 친척은 세금을 또 올려요. 군기를 잡기 위해. 이러니까 이집트에서는 폭동이 일어나고요. 그렇죠. 총독을 제발 교체해달라는 청원이 계속해서 올라와요. 우스만은 계속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사태가 심각해지니까 알리에게 도움을 청하는데 알리가 도와줄까요? 이미 눈꼴 씌어 죽겠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이 사람은 이게 아닌데 왜 너는 경제 정의를 챙기지 않느냐. 당연히 거절하죠. 그리고 이집트는 결국 사절단을 편성해서 칼리파에게 이제 항의를 하러 보내요. 칼리파에게 갑니다. 불쌍한 사람. 가서 요구합니다. 총독을 퇴임시켜라. 싫다. 그리고 우스만은 숨어요. 어떤 지도자들은 별거 아닐 때 안 나타나다가 정말 중요할 때 딱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도자가 족밥이면 안 중요할 때 맨날 나타나다가 진짜 중요한 단판 자리에 안 나가요. 그래도 결국 사절단은 어떻게든 독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냐. 우리 죽겠다. 총독 교체해달라. 그래서 오케이 알았어 했어요. 우스만이 총독 교체를 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그 직후에 이 사절단을 다 죽이라는 전령을 이집트 총독한테 보내버려요. 네. 그리고 이 전령이 이집트 사절단, 귀향하던 사절단한테 붙잡혀요. 사절단은 빡치죠. 우리를 죽이라고. 이 칼리파가 두 말을 했네? 배신자. 그래서 다시 우스만에게 달려가요. 이미 진화했어요. 폭도로 진화했어요. 이미 사절단이 아니에요. 네. 우스만이 계속 또 숨어요. 그러다가 간신히 발견하고 사절단이 요구한 게 당신은 칼리파의 자격이 없다. 퇴임해라. 우스만이 이걸 듣겠습니까? 내 의무는 신과 사람들에 대한 것인데 어찌 폭도 따위에게 협박당했다고 그걸 내려놓겠냐. 오 그러세요. 그걸 견제할 입법부가 없죠. 사절단은 오 그러세요라고 말하고 칼리파를 죽여버립니다. 오프라인에서 직접 주사를 해버립니다. PK를 해요. 주사를 한다는 거 뭘로 죽였던 거예요? 칼로 죽였던 걸로 알아요. 656년입니다. 재위 기간이 오래가지 못했군요. 또 이쪽도. 백제가 멸망하기 직전이군요. 그리고 이제 남은 후보는 딱 한 명. 알리입니다. 네. 예상치도 못하게 드디어 대권을 잡았습니다. 보통 실정하는 사람들의 가장 큰 실정은 지가 오래 살아남는다는 건데 그러진 않았네요. 뭐 실정이었던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는데 네. 문제는 암살당했다는 거죠. 암살도 아니지. 그냥 참살당했다는 거죠. 알리는 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현줍. 덜컥 슈라가 부랴부랴 지명하여서 칼리파가 됩니다. 그 성공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황제템줍. 예. 이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영구학께서 좀 정리하는 데 도와주십시오. 1대 아부바크르. 2년 치세하고 제국의 기틀을 다집니다. 네. 2대 우마르. 정복 활동을 활발히 벌여서 비잔틴 제국과 견줄 수 있을 만한 제국으로 성장시킵니다. 3대 우스만. 제국을 PK 당합니다. 제국의 경제 정책을 다 입안해서 부유한 이슬람을 만들어내고요. 부유한 이슬람의 이미지가 이때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경제정책의 부작용으로 인해 자기 국민들에 의해 살해당합니다. 네. 그리고 이슬람 제국은 단 4반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아시아 전체의 패자가 됩니다. 그리고 동쪽 말고. 그 제국의 군주로 매우 오랫동안 준비해 왔으나 한 번은 밀려서 한 번은 양보해서 또 한 번은 또 밀려서 3전 4기제에 제대로 되면 어쩌면 후계자가 확실했던 사람이 인동초? 인동초. 나 오늘 너무 막 들이대나. 네, 이제서야 대권을 잡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알리는 과연 칼리파의 자리를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네. 첫 시간과 두 번째 시간, 세 번째 시간의 주인공이 동일합니다, 사실은. 네. 알리. 예, 사도보다는 이 알리. 656년. 알리가 즉위합니다. 이스터 섬에는 개길식이 관측됩니다. 어허. 알리의 즉위를 축하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뜬금맞지 않아요? 이스터 섬이면. 원래 생뚱맞은 모든 것을 일컬어 이스터 에그다. 이게 656년에 이스터 에그라니. 물뚱류. 네. 하나 날리며. 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마용입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다입니다. 오케이. XSFM입니다. 젊은 남자라고 머리카락 고민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도 명색이 남친인데 맨날 모자만 씌울 수 있나. 그래서 내가 비장의 선물을 했지. 갑자기 확 좋아진 건 아니어도 얼굴은 정말 밝아졌어. 차이가 느껴지나 봐. 빅그린 투쓰리 약산성 샴푸. Big Green 설페이트 프리. 과테말라 안티과, 케냐 AA,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엘살바도르 SHB, 아르케 더치 커피, 커피아르케닷컴. 세 사람의 칼리파와 알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위키피디아에 보니까 네. 656년 첫 번째 이슬람 내전이라고 나오네요. 이제 제가 무슨 얘기를 할지 알겠죠. 자, 알리가 경력 좋고요. 네네. 출신 배경 좋고요. 능력 좋고요. 신정국가인의 신흥심까지 좋아요. 네. 알리 이브는 아비탈리브가 드디어 즉위를 하는데, 자, 지금까지 알리는 그 위상에 맞지 않게 대권에서 계속 밀려나기만 했어요. 아부바크르와 우마르의 취임에 승복했고 이들을 지지했지만 정작 갑자기 떠오르는 경쟁자였던 우스만에게는 졌고요. 정치적 지분을 똑바로 획득하지 못했다. 정책이 낳은 불평등, 우스만의 정책이 낳은 불평등을 결사반대해 왔습니다. 이상주의자죠. 우스만의 사후에 갑작스럽게 칼리파가 됐는데 사실 그 후임을 노려보고 싶어 했던 사람은 아까 말한 야신가 무아위야였어요. 그래서 뭐 이러고 싶은데 이러지 맙시다. 이 뭐뭐 같은 놈아. 네. 자, 무아지경. 무아위야는 야심가였고 현임인 알리는 이상주의자예요. 정확히 말하죠. 무아위야가 강력한 야당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박근혜. 오. 미래연합? 아니, 한나라당. 아, 예. 그리고 무아위야가 배후에 있는 이 세력을 편하게 기득권층이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우스만의 경제정책의 부작용이죠. 그렇죠. 기득권층이 생기죠. 네. 그들이 주로 쿠라이시 부족이었어요. 이미 이 부족의 대부분은 무아위야가 손아귀에 쥐고 있었고 전면에 나서진 않았지만 배후에서 조종하고 공작했다는 심증이 굉장히 강해요. 사카린 수입을 용인하고. 그 정도죠. 무아위야 씨에게 좀 죄송하지만 삼동 대신 3월 이런. 예. 죽겠다. 이 무아위야는 또 루머를 살펴요. 우스만을 암살한 건 그 배후에 알리가 있다. 다 종북이 한 짓이다. 우스만이 이집트 사태를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때 알리는 왜 거절했을까요? 라고 얘기하기 시작하죠. 과연 우연일까 뭐 이런. 그렇지. 선동했다. 이렇게 몰리니까 알리가 초강수를 듭니다. 기존 우스만계 총독들을 다 해임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반발하죠. 코드 인사하고 있네. 예. 예멘 총독 하나 제외하고 전부 다 반기를 들어서 내전이 시작됩니다. 그게 원래 처음에 이제 TV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총독들을 모아가지고 현직 총독들과의 대화.
이런 전부 다 프로그램을 잘라라. 진행하다가 젊은 총독들이 아니 칼리파께서는 금방 관두실 분이고 우리는 계속 총독할 건데 이렇게 우리한테 막 하셔야 되겠냐고 막 반대긴 하지만 어린 총독이 막 거기에 빳빳하게 세우고서 막 지랄지랄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코드 인사를 시작했다. 근데 명령을 듣고 사임한 예멘 총독도 말을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사임하고 이게 내려가면서 총독 관저에 국고를 다 털어가요. 뭐야? 횡령. 뭐긴 뭐야, 횡령이지. 물론 나도 제대하면서 호치키스 하나 세배 왔어. 그게 아니고 잘못했어. 근데 직업군인이 군복 벗으면서 배대 운영비를 다 들고 튀는 뭐 이런 거. 그리고 아니, 그 대포를 차에 실어가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예멘 전체의 국고를 다 털어갔죠. 군생활 내내 내 몸처럼 아꼈던 총을 가지고. 와. K1 전차를. 네. 예. 자, 그렇게 해서 예멘 총독은 그 돈을 들고 어디로 갔느냐? 아이샤에게 갑니다. 아이샤에게 왜 가요? 아이샤를 반알리파 각 지방 총독들과 배후에 무아위아가 있는 반알리파의 수장으로 세워버립니다. 돈을 쥐고 있죠. 그 돈으로 지원해주면서. 이게 좀 약간 판단력이 흐려질 쯤 된 사람들에게 신망이 두터운 노인네를 바지사장으로 앉혔군요. 아직 노인네까지는 아니에요. 그래요? 뭐 알리랑 얼추 비슷한. 좀 더 어렸을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어려요. 하지만 잘 나가는 율법학자였고 굉장히 중요한 인사였고 우마르의 정책에도 좀 여성 혐오에 대해 드러낼 때 거기에도 동조해줬고 어쨌든 정치적 입지가 있었던 사람이고 이 여자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아이샤가 개인적으로 알리를 혐오했다고 해요. 왠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집안에서 문제가 있었겠죠, 뭐. 예, 발냄새가 너무 난다. 뭐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양자라서 그랬나? 뭐 정치적인 이유인 것 같지만 같이 있을 때 개인적인 문제로 시작하는 경우 많잖아요. 네. 정치인들 사이가 벌어지는 건. 네. 그래서 방금 이용이 말한 656년 제1차 내전이라고 하는 내전의 양대 거두는 알리와 아이샤의 전쟁이 됩니다. 집안 싸움이네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서로를 향해 지하드, 즉 선전포고죠. 여기서는 성전이니까 선전포고를 하고 각자의 군대를 몰아서 와 달려가요. 네. 만나자마자 두 사람이 한 건 전투가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협상이었어요. 협상. 그 두 사람의 거점이 어떻게 달랐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죄송. 네. 안 물어볼게요. 누가 죄송해야 할까요? 다음 회까지 알아볼게요. 네. 네. 아이샤가 그 선지자의 처죠? 네. 네. 제3부인. 아마도 제가 예상하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영재교육을 받았다. 남편이자 사실상 아버지인. 처는 그냥 위치고 사실은 뭐 양녀 입적과 다를 바가 없는 그냥 거의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네네. 두 사람 모두 초기 이슬람의 유력자들이에요. 그리고 둘 모두 사도를 지근거리에서 모셨던 사람들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당연히 서로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긴 하지만 한 가지는 공감하고 있었던 거죠. 뭐요? 우리가 서로를 존나 싫어하긴 하지만 분열은 안 된다. 때마침 딱 양당처럼 쫙 갈렸으니까 이걸 기회로 협상을 하자. 양대 세력끼리. 이건 그 2003년 총선 직전 민주당의 상황과 비슷한. 그래요? 2003년 민주당. 아, 네네네. 네네네. 뉴멜리니엄 민주당하고. 예. 열린 아우어당하고. 아우어 오픈당? 네. 자, 이래서 두 사람은 이제 화해를 향해 가는 협상을 시작해요. 예. 둘 다 지금 내전 발발인데. 네네. 근데 이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한 명 있죠. 무아위야죠. 무아위야. 이 사람은 현재 기득권의 사실상 숨은 당수인데. 아니 지금 저 앞에 바지사장처럼 내세웠던 아이샤가 진짜 당수 노릇을 하기 시작하네? 협상을 하고 자기가 전권을 가지고. 예. 나 어떡해? 내전이 일어나서 혼란이 좀 일어나야 그 사이에서 이득을 얻을 텐데. 그래야 일베가 집권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와 내통하고 있는 양쪽 군대의 사람들을 움직입니다. 좋은 전술이네요. 한창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던 중간에 무아위야와 쿠라이시 부족의 끈앞으로 추정되는 양측 군대의 일부 부대가 양쪽이 사령관인 알리와 아이샤의 명령 없이 서로를 향해 돌격해버립니다. 독단적으로 전투를. 네. 거의 우발적으로. 알리와 아이샤는 서로가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평소에 증오하던 그 경멸감을 다 담아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렇죠. 싸움이. 화해가 멀어졌죠. 예.
누가 성량에 먼저 긋느냐의 문제지. 한번 그어졌으면 이 전투에서 정치적 리더인 아이샤와 군사적 리더는 아이샤의 오빠였다고 하는데 아이샤가 낙타를 타고 지휘했기 때문에 낙타 전투라고 명명되었어요. 그러네. 배틀 오브 더 카멜이네. 네. 이게 역시 656년 우스만이 죽었던 해입니다. 이렇게 낙타를 타고 전투를 지휘해도 메르스 위험이 있는 거죠. 실수로 낙타유를 마시고. 예. 낙타와의 밀접 접촉이잖아요, 이거. 네. 노코멘트 하겠어. 박 대통령의 표현에 의하면 독감에 걸리죠. 중동식 독감에 걸리는. 아, 우스만이 죽은 해라는 거는 그만큼 전국이 확 네. 돌아갔다는 거죠. 그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네. 죽자마자 알리가 등극했고 그러자마자 내전이 벌어졌고 즉위 직후부터 내전을 평화 치러야 협상이 무위로 돌아갔고 우스만이 6월 20일 날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그런데 확 돌아가는 전쟁은 6월 20일 날 죽는데 이 낙타 전투는 11월 7일에 벌어집니다. 단 5개월. 네. 5개월 만에 제국이 네. 내전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도 알리는 유능한 군사 전문가잖아요. 네. 결국 낙타 전투는 알리의 승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내전이 끝났을까요? 안 끝났죠. 왜냐면 아까 1차 내전이라고. 맞아요. 이번엔 아이샤는 지고 참수는 안 당해요. 이 전쟁이 벌어졌던 곳은 바스라라는 현재 이라크에 있는 도시입니다. 네. 쿠웨이트 옆에 있어요. 이라크 땅. 예. 낙타 전투가 벌어졌던. 네. 그런데 아이샤는 패장이고 죽진 않아요. 이 이후 이슬람에선 여성은 전쟁 포로가 되어도 죽이지 않는다는 전통이 생기긴 했대요. 아, 그래요? 지금 IS는 안 지키고 있지만. 네. 아이샤는 메디나에 구금되고 이거 율법학자로 정치적인 입지는 다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2차 내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곧바로. 곧바로요. 이제 겨우 반환점 돈 거예요, 내전이. 아이샤를 이기고 그녀를 구금시킨 알리에게 시리아 총독 무아위야가 공격해옵니다. 네. 이제는 나도 표면에 나서겠다. 무아위야가 정말 진짜 엄청난 야심가인 것 같아요. 왜요? 집요하잖아요. 다들 이 정도는 하죠. 그렇긴 해요. 네. 근데 제가 왜 이 사람이 무섭다고 얘기했는지 이 사람이 내전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알게 되실 겁니다. 아까 앞서서 무아위야가 우스만 암살의 배우는 알리다라고 외쳤다는 거 네. 말씀드렸죠. 그걸 계속 그 프로파간다를 계속 유지하고요. 네. 자기를 칼리파로 선언해버립니다. 원래 하던 거짓말은 계속 해야죠. 알리는 칼리파가 아니다. 세 번째 칼리파를 죽인 것이 지금의 칼리파다. 그러므로 저놈의 정권의 정통성을 인정할 수 없다. 네. 대신에 같은 가문인 매우 친했던 내가 칼리파다. 슈라 여러분 저 지지하죠?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지지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전투를 하는데 네. 무아위야의 군사적 능력이 알리보다는 약간 모자랐던 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전술을 쓰냐면은 이거 밀리네? 병사 여러분 창 끝에 쿨안의 낫장을 붙이세요. 그게 뭐예요? 경전에 낫장을 붙이고 적을 막으세요. 그 무슨 그러면 그 쿨안을 훼손할 수 없어서 이상주의자인 알리의 군대는 제대로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좀 비열하긴 하죠, 사실. 신화 속 이야기네. 네. 그러면서 동시에 뒤로는 이거 알리 당신 아이샤와도 협상했잖아. 나랑도 확인 한번 하자. 라고 얘기를 해요. 자꾸 밀리니까. 알리는 이거 계속 밀어붙이면 이기는 전쟁인데 네. 저기 너무 더티하게 나오는 거야. 프로파간다도 심하게 하고 병사들의 신앙심을 이용하고 이런 건 마타도어라고 하나요? 그럴까요? 양아치라고 하죠. 그래서 결국 그냥 협상 테이블이 나와줘요. 네. 1년 뒤인 657년이에요. 네. 근데 무아위야가 전장에서는 한 수 뒤졌잖아요. 이제 자기가 왜 거물인지를 유감없이 보여줘요. 협상 능력이 알리를 찜쪄 먹어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은 시리아와 이집트를 무아위야가 가진다. 가진다? 사실상의 분열로 돼버린 거예요. 총독이었는데 줘버렸군요, 그냥. 그러니까 딱 진짜 칼리파를 만들어줬군요. 페르시아와 아라비아 반도는 알리가 가지되 시리아와 이집트 사실상 이것도 알짜배기죠. 거기가 진짜 부자 아닙니까? 네. 여기는 내가 가진다. 벙쪘죠 당연히 알리는. 뭐 이런 상황이 다 있어. 그럼 그냥 결렬되고 전쟁 다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절차가 완벽했던 거예요. 법정 드라마네? 뭐야, 그러니까 갑자기 전쟁 드라마에서 법정 드라마가 됐고 방금 전까지 우세했던 알리가 참패한 거예요. 네. 과정을 알 수 없으니 이해가 되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이상주의자들은 너무 큰 불만이었던 거예요.
정당한 후계자인 알리가 반역자 칼리파 참칭자인 무아위야와 협상을 해? 협상을 해서 나라를 둘러 쪼갰다. 아니 그것 이전에 이미 협상했다는 것부터 이 일파한테는 빡치는 거예요. 너무 이상주의적이어서. 그래서 이 세력이 나중에 뭐 하와리지 혹은 카리지 뭐 이렇게 불리지만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이 급진 세력이 알리에게 가요. 협상 후 4년이 지났을 때 출두한 걸로 봐서는 참고 참았던 것 같아요. 사실상 제국이 분열되고 수습하고 있었던 과정인데 가서 당신은 참칭자와 협상을 했으니까 칼리파가 아니다. 물러나라. 우스만에게 이집트 사절단이 했던 것과 똑같은 얘기를 하죠. 알리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내부 흔들기네요. 알리의 반응도 장난 아니야. 우스만과 똑같았습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거냐. 그러자 이 세력 또한 그 사절단과 똑같은 반응을 보입니다. 칼리파를 죽여버립니다. 네? 네. 아니 뭐 이거 왜 VIP 경호가 좀 전체적으로 좀 그러니까 좀 허술한 나라구만 이게. 문제가 많네. 이 사람들이 이 급진 세력이 알리파였으니까요. 내부 세력이 죽일 줄은 몰랐지. 어허. 뭐 중정 비슷한 그런 사람들이었나 보다. 이건 뭐 왕좌의 게임인데요? 예. 알리는 아무리 봐도 뭐 좀 하이라이트만 비춰주면 죽어. 영웅은 맞아요. 예. 이 사람이 걸어온 궤적을 봐도 했던 말을 봐도 그리고 계속 대권에서 굉장히 아깝게 미끄러지면서 끝까지 그 이상을 놓지 않았던 모습들. 영웅이라고 불릴 만한 그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결점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결점 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냐마는. 그래도 전임자 3명들이 다 공과 과가 있고 그래도 업적들이 다 있는 만큼 그들의 못지않는 알리도 분명히 좋은 칼리파가 됐겠죠. 하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어요. 시작하자마자 내전하고요. 내전을 2년 만에 간신히 끝내놓고 열심히 그 뒤치다거리를 하다 보니까 암살당해버렸어요. 이 알리를 지지하던 세력이 이후 별도의 종파로 분리해 나갑니다. 그게 시아파입니다. 네. 알리를 지지하는 세력이 시아파가 됐군요. 현재 이슬람 인구가 13억이라고 치면 11억 정도가 가장 다수 종파인 순니파 네. 혹은 순이라고도 부르는 순니파고요. 1억 정도가 시아파예요. 아닌가? 10대 2인가 그럴 거예요. 10대 2 아니면 11대 1이고 나머지 1이 기타 뭐 잡다한 소수 종파들 다 합친 거고. 네네. 그리고 이제 남은 사람이 있죠. 무아위야. 네. 4년 만에 라이벌이 죽어버렸어요. 유일하게 남은 승자가 됩니다. 네네네. 사실상의 진짜 칼리파가 되어버립니다. 5번째 칼리파네요. 이제 역사에서는 알리까지를 딱 끊어요. 아부바크르에서 우마르, 우스만, 알리까지를 정통 칼리파라고 해서 별도의 시대로 분류하고요. 무아위야부터는 양아치 칼리파. 칼리파는 맞는데 네. 우마이야 왕조라고 따로 불러요. 우마이야 왕조. 왜냐하면 무아위야는 이후 무아위야 1세라고 불립니다. 세습을 했다는 얘기죠. 아, 그렇군요. 선출직 혹은 지명직이었던 네, 이게 바뀌는군요. 칼리파가 네네. 무아위야는 자기 아들에게 물려줘요. 즉 사실상의 세습 국가가 되어버립니다. 사카린 국가. 신정 국가의 형태는 취해요. 네. 근데 왕가가 있어요. 그 왕가는 우마이야 가문인 거죠. 이게 세계사 시간에 옴미아드 왕조라고 맞습니다. 부르는. 우리 나이 때는 이걸 옴미아드라고 배웠죠. 네네. 지금은 우마이야로 쓰인다고 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알리를 지지하던 세력들은 상대적으로 소수죠. 정통성은 이 왕조가 다 가져가 버렸고 소수분자, 반대파, 불순분자가 됩니다. 약간 피해족. 알리의 사후 후일담도 좀 서글퍼요. 네. 알리의 장남이 핫산 이븐 알리겠죠. 아버지의 이제 지도자직위를 물려받아요. 네네네. 칼리파직위까지 호칭까지 물려받았나는 확실치 않은데 이 사람은 무아위야가 보상금을 되게 거액으로 제시해요. 우리 화해하자 이러면서. 네. 핫산은 조금 이게 반대파 활동이 힘이 버거웠는지 수락을 해버려요. 네. 저항을 포기하죠. 대신 얼마 가지 않아서 요절합니다. 의문사로 기록돼요. 그냥 뭐 사고사나 뭐 그런 것이 쓸 수도 있지만 의심은 해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동생이 차남 후세인 이분 알리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알리 하산 후세인이 지금도 쓰이는 알리 하산 후세인의 원조격인 거예요. 이분들 덕분에 그 이름을 많이 쓰게 된 거죠. 자, 후세인 대신 그 리더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반대파 활동을 이어가요. 알리사 후 19년 뒤인 680년에 이게 바로 2차 내전이에요. 내전까지 벌이는데 성공해요. 20년이나 칼을 갈았군요. 이때가 무아위야의 아들인 야지들 1세가 즉위에 있을 때인데. 네. 왜요? 아버지는 갔어요? 네, 상황이에요? 갔어요? 돌아가셨어요. 네네. 뭐 나름의 업적을 남기고 돌아가셨어요. 야지들 1세가 싹 밀어버려요. 예. 카르발라 전투라는 곳에서 게임 용어를 쓰면 싹 밀었다. 네. 카르발라 전투에서 대박 격파를 당하고 자기의 그 이복 형제와 함께 사망해 버립니다. 특히 이복 형제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팔이 잘려서 전장에서 죽고 본인은 체포당해서 처형장에서 참수당해 죽어요. 후세인은. 자, 이런 식입니다. 알리의 가게가 다 이렇게 끝이 안 좋았어요. 네네네. 시아파는 이를 카르발라의 참극이라고 부르면서 우리가 핫산과 후세인 그리고 그의 형제들을 지켜주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매년 아슈라라고 하는 연극이 좀 들어간 좀 슬픔의 축제를 벌여요. 죄책감, 참회, 슬픔. 나 이거 그 문화 모시기 그 프로에서 본 것 같아요. 매년마다 시아파는 알리와 그의 아들들을 지켜주지 못한 자신들을 채찍질하는 축제인 거예요. 매우 기묘한 축제죠. 아슈라에서 연극하는 거 보면은 네. 되게 슬퍼요. 참혹해요. 알리가 전처에게서 얻었을 아들, 즉 핫산 후세인 형제의 이복 형제가 소규모 부대를 지휘하다가 강 건너에서 잡혔나 그래요. 그래서 팔이 잘리면서 피 터지는 목소리로 형제여 하고 후세인을 불러요. 아마 뭐 도망가라는 건지 구해달라는 건지 어쨌든 그는 그 자리에서 절명하고 후세인은 필사적으로 말을 달려서 형제를 구하려고 자기 이복 형제를 구하려고 가다가 잡혀요. 그리고 참수당해 죽어요. 어린애를 뽑아서 그 역을 지켜가지고 이제 젊은이를 주위 사람들이 다 울어. 막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심리인지 대충 알겠죠. 알리가 누구냐면은 전쟁 영웅이에요. 이슬람 움마가 국가 이전에 움마 초보 단계이던 시절부터 자기를 희생할 줄 알고 그러니까 사도가 목숨 위험할 때 자기가 미끼가 되고 그러고도 살아 돌아와서 전투를 대부분 승리로 이끌고 1회에 나옵니다. 네. 그리고 제국이 된 후에는 사령관으로 또 배후에서 수도에서 주요 도시들을 돌아다니는 정치가로 때로는 최초의 무슬림이니까 신앙의 대선배로 그리고 자기 권력욕을 계속해서 안 드러냈죠. 정확하게는 권력욕이라기보다는 책임감에 가까웠다고 봐요. 나는 무슬림의 큰형이고 맏형뻘이고 사도의 사실상의 후계자나 비슷한데 어쨌든 저 유지를 내가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임들은 다 공과 과가 있어요. 업적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과조차 남길 어떤 시간이 없었다. 업적은 칼리파 이전에 더 많았죠. 정복전쟁하거나 그 뒤치다거리를 하거나 할 때. 칼리파 즉위하고 나서는 내전이나 줄창하다가 같은 편한테 암살당해 죽은 거예요. 비극이잖아요. 네. 그 아들들은 장남은 의문사 있고요. 서자와 차남은 전쟁터에서 죽고 사로잡혀서 처형당했어요. 이 일가에 대한 그리움, 그 통한 것, 통한의 슬픔, 미안함, 우리가 저들을 지켜주지 못했다라는 정서가 시아파의 제1차 정서예요. 여기만 듣고 있으면 정통 칼리파 시대 종언을 아쉬워하는 건 지금의 이슬람 인구 중에 10%도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10% 정도? 네. 시아파. 그러니까요. 그걸 이해하는데 앞으로 좀 몇 가지를 더 공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슬픈 거는 그렇게 우상화를 경계했던 이슬람인데 시아파는 이 그리움과 미안함과 죄책감 이런 게 너무 강해서 사도와 알리 그리고 알리의 가게를 신성화해버립니다. 이콘을 들여앉히는군요. 잠시 쉬었다가 그 얘기를 하죠. 순니와 시아에 대한 이야기.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하겠습니다. 네. XSFM입니다. 그래도 부모님 선물인데 이것저것 따져봐야 하지 않을까? 디톡스 효과, 혈액순환 개선 효과, 항산화 효과, 활성산소 억제. 다 알아보셨나요? 비교하실 필요 없죠?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아이들이 먼저 알고 좋아하는 안심 먹거리.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돌아왔습니다. 네. 순니와 시아의 이름이 처음 나왔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유래가 이렇다라고 분명히 정확히 다 말씀드린 건 아니지만 하여간
최초로 언급은 됐네요. 네, 간략화한 거죠. 네. 대신에 이제 순니와 시아가 분화된 과정을 찾아보시면은 자세하게 써놓은 부분도 있지만 이 정서는 구체적으로 설명 안 하고 넘어가는 데가 많아요. 왜냐면 정서를 적어놓을 곳은 별로 없잖아요. 그냥 4대 칼리파와 칼리파이자 무함마드의 사위인 알리의 죽음으로 인해 분화하였다. 이게 역사책식의 서술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을 겪고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감성적으로 어떻게 느끼는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솔직히 여기서 좀 위험한 말을 할게요. 예. 알리를 보면 노무현이 생각나요. 노무현이. 이거 이제 딱 어떻게 표현할지 알겠어요. 후덜덜. 막 던진. 우리 안에 일베가 아니라 우리 안에 탈레반들이 깨어날 수 있는. 그 60 발음 잘했네. 그 60% 아까 저 이제 51%의 국민들이 다수의 국민들이 지금의 보수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를 따지려면은 정책을 뭘 했다. 정치적인 다른 일관성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박정희가 어떻게 죽었느냐를 놓고 생각해야지. 아, 박정희도 그쪽 편에서 그들 그러니까 박근혜를 보면 왜 슬픈가 사람들이. 그들 입장에서는 박근혜를 보는 게 후세인을 보는 것과 같을 수도 있죠. 왜 여기서의 후세인을. 왜 대통령을 시켜보고 싶을 만큼 짠한가.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여기 후세인 입은 알리가 박근혜이고 누군가에게는 문재인일 수도 있죠. 그렇죠. 어떤 자신이 생각하기에 개혁가, 혁명가, 희망을 걸었던 정치가가 비극적으로 갔다고 생각했을 때 그 혹은 그의 후계자, 그의 계열에 대한 매우 큰 그리움은 때론 이렇게 어떤 분화 과정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네, 그 감성이 역사의 흐름을 좌지우지했네요. 현재 순니파는 이슬람의 주류입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이슬람도 순니파고요. 대부분의 국가에 있는 이슬람이 다 순니파고요. 시아파가 있는 곳은 뭐 시리아의 약간. 근데 홍영과가 보시는 시선은 이것은 성공한 쿠데타라 그냥 이렇게 간 것일 뿐이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동시에 근데 시아파가 지나치게 이 알리의 가게를 미화한 것은 있어요. 그래서 시아파는 자기들 내부의 공감은 잘 얻었지만 외부에서의 공감이나 지지는 많이 얻지 못하고 페르시아, 이라크 정도에 그친 소수 종파로 남게 되죠. 상대적인 소수 종파. 뭐 페르시아면 이란이죠. 네. 그래서 지금 이란은 시아파 국가예요. 네. 이라크는 5대5 정도? 시아파가 좀 더 많나? 하여튼 왔다 갔다 해요. 네네. 시리아에는 시아파가 좀 적어요. 레바논에도 시아파가 좀 많아요. 그 정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지금 이 두 나라가 아랍권, 이슬람권에서는 투톱인데 권위로. 네, 그렇죠. 인구로는 이집트가 최고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인구 최고인 이집트. 네. 그리고 권위로 최고인 요르단과 사우디아라비아 다 순니파예요. 왜 순니냐? 모범이란 뜻의 순나에서 나온 발음입니다. 순나? 자기들이 모범이라는 거예요. 기준. 그럼 우리가 이제 그 남아시아에서 동아시아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이제 넘어온 그 무슬림들도 다 네. 순니파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거의 다 순니파였겠죠. 현재 이제 시아파는 알리를 사도와 동급에 놓습니다. 모든 정통 칼리파를 비교적 이제 비슷한 반열에 올려놓고 생각을 하겠네요, 이쪽은. 아니요. 그건 또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리가 후계자인데 앞선 세 사람은 알리에게 와야 할 자리를 찬탈한 자로 인식합니다. 참칭했다. 네. 아부바크르, 우마르, 우스만 모두 시아파에선 미워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해요. 오직 사도 알리. 나머지 세 사람을 2인제 취급하고 있군요. 당연히 순니파는 그렇지 않죠. 그리고 시아파는 칼리파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사도와 알리의 혈통에서 찾아요. 시아파가? 네. 나쁜 습관. 그만큼 알리가 이들에겐 신격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네요. 그냥 마치, 영웅이 아니에요. 마치 우마위야 왕조가 된 것을 그냥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오류일 수 있겠네요. 왕조가 이 칼리파를 찬탈했다 칩시다. 네. 단어 선택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그래서 세습을 하기 시작한 것을 그냥 그대로 인정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네. 핏줄을 따지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순니파 같은 경우에는 근데 알라가 그러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사도는 말한 것 같은데. 우상화하지 말라. 네. 예. 영웅화하지 말라. 많이 동등한데. 그렇죠. 네. 하지만 이들에게 사도와 알리는 어느 순간부터 인간 이상, 신 이하. 모든 종교는 그 자리에 누군가를 꽂아놓고 싶은가 봐요. 근데 이제 순니파는 그렇지 않은 거죠. 안 그래요? 순니파의 신학은 그렇게 가지 않아요. 그래요? 네.
순위파는 칼리파가 될 수 있는 것은 혈통이 아니라 근데 그 종교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마블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What? 마블. 히어로? 예. 그 신 이하 인간 이상.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한데 여기에 즉 적용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너 참어. 아니, 참는 거예요. 맞아요. 네, 슈퍼히어로가 그렇게 나오는 건 맞는데 홍성갑 연구가는 원래 이제 대학하고 석사학위를 그 마블에서 따셨기 때문에 아니야. 히어로 전공하신 분이라서 DC. 건들면 큰일 나면 DC에서 따신 DC 거구나. 코믹스. 마블이나 DC에 있는 학위 그거 브로커한테 사기당한 거 아닙니까? 아니, 네, 현재 잘라. 어벤져 포닥을 지금 과정을 거치고 계세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 건들면 안 된다. 저스티스 PHDC. 저스티스 그렇습니다. PHDC. 예. 되게 지금 진지하게 얘기긴 한데. 순리파가 시아파와 달리 칼리파를 어떻게 보느냐. 혈통이 뭐가 중요해. 1. 공동체가 선출했으면 됐다. 그렇지 않으면 지명하거나 세습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의 시초가 된 우마위야 왕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냥 평범하게 평가하는 거죠. 부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진짜? 예. 그냥 그들은 존재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으로 봐요. 덮었나?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찬탈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는 게 알리에 대항해서 슈라의 지명을 받았거든요. 그 슈라 원로원. 네. 슈라의 권위를 인정해주면 이 무아위아에게도 자격은 찬탈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거예요. 어느 정도의 자격은 있는 거죠. 그리고 내전의 한 축이었으니까. 알리의 상대역이었으니까. 자,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강원도 정선인가 이쪽에 가면은 되게 오래된 민간 신앙 중에 단종과 관련된 그런 게 있습니다. 예, 토속 신앙 비스무리한 게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조선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세속적인 국가였죠. 신비로운 걸 배격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유교의 유물론을 받아들인 국가였죠. 그런데 많은 조선 민중들은 세조를 정통왕이라고 생각했고 정통이라고 생각하게 됐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수많은 유생들과 어떤 백성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무시할 수 없는 숫자에 소수이지만. 근데 만약에 조선이 무슬림 국가였다면 그리고 이게 조선 왕이 아니라 이게 칼리파 직위였다. 그러면 단종이 알리인 거야? 후세인이나? 그러니까 하산이거나? 그러니까 단종을 여전히 계속 추앙하는 세력이 야당으로 남아있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런 종교 비스무리한 걸 시작하게 된 중요한 이유는 감성을 건드려서. 그렇죠. 짠해서. 그리고 시아파는 상대적으로 소수잖아요. 핍박을 받죠. 네. 조금만 더 두 종파의 차이를 들어볼게요. 순리파는 칼리파를 왜 세습까지도 인정하냐면은 사도와 동일시하지 않아요. 어디까지나 사도의 계승자, 후계자일 뿐이에요. 따라서 어떤 종교적인 권위를 가진다는 의미가 정교의 지도자로서 가지는 거예요. 네. 이 이슬람을 신학적으로도 앞서서 이끄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율법 확정하면 돼. 이 사람은 단지 우리를 대표할 뿐이야. 국가를 이끌 뿐이고. 하지만 시아파는 칼리파가 사도나 예언자의 바로 밑에까지 가요. 약간이지만 신성을 부여해요. 그러니까 사도와 알리의 혈통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천리밖에 있고 완전 삼자라서 이렇게 막 떠들 수 있는 거지. 웬만하면은 가치 중립 운운하면 아무 말도 안 할 텐데 이게 짠에서 시작하니까 이런 오류를 범하는군요. 그리고 이제 사제라고 할 수 있는 이슬람의 사제라고 할 수 있는 이맘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이맘의 역할도 달라요. 순니파의 이맘은 그냥 예배의 사회자예요. MC. 예. 순니파의 예배는 되게 좀 자유로운 편이에요. 각자 그 예배 시간이 되면 와서 기도하고 뭐 사회자가 뭐 말씀을 나누고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예요. 월미도? 혹은 공동체 많이 가봤자 그 예배 공동체의 장로 정도고 시아파의 이맘은 진짜 그냥 사제예요. 송해 선생님. 사도로부터 가르침이 내려왔죠. 그거를 칼리파를 통해서 이어받은 교사예요. 리더. 교사. 그리고 지역의 리더고. 특히나 이 부분 되게 재밌어요. 시아파는 구세주를 기다려요. 최후의 이맘이라고 하는 구세주를 기다리는데 그 칭호는 마흐디예요. 마흐디. 모든 시아파가 마흐디가 돌아와서 알리의 가게를 복원하고 최종 심판 혹은 마지막 낙원을 건설해주길 기다리는 거예요. 뭔가 기독교스럽죠. 그러네요. 그러네.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지 않았다 뿐이야. 그럼 목걸이 하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경전에 대한 해석도 잘린 팔이라든가. 경전에 대한 해석도 순리파는 어느 정도의 틀은 정해놓고 거기서 이제 약간씩 가지를 치는 거예요.
잘린 팔이면 약간 그 아멘 해머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왜냐면은 제가 그런 짤을 최근에 인상적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돌아오셔가지고 네. 아이들과 양을 안고서 아이들을 안고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생각을 해봐라. 내가 지상에 돌아왔더니 네. 다들 십자가가 널려있다. 너네 생각해봐라. JFK가 돌아왔는데 네. 다들 목에 라이플을 걸고 스나이퍼 라이플을 걸고 있어요. 참 기분 좋겠다. 예. 에이. 이콘의 표현은 좀 짓궂어요. 네, 그런 면이 있습니다. 표상은. 네. 그렇네요. 아슈라. 만약에 마흐디가 왔는데. 내 팔. 알리와 그 아들들이 돌아왔는데 아슈라를 공연하고 있는 거 보면, 야, 우리 죽는 걸 왜? 막 신났나 보지, 너네? 이러면서. 왜 쳐 울어? 예. 다시 돌아가서. 네. 약간의 모욕이 될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경전의 해석에 있어서 순위파는 정통이 있고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리비전, 갱신이 좀 늦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정통 학설에 기대서 많이 나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종파가 나뉘는 게 하위 종파로 나뉘는 게 아니라 학파로 나뉘어요. 아하. 이거를 어디까지 해석해서 어디까지 사회에 적용시킬 것인가. 자, 이 구절이 있어. 이 구절은 어떻게 해석하고 그걸 사회에 적용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가로 뭐 크게는 뭐 4개 정도나 나뉘고 학파로 나뉘는 거예요. 네. 시아파는 달라요. 알리의 가계도 중에서 어느 아들을 정통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종파가 갈라져요. 뭐가 중요한 거죠, 그게? 시아파가 좀 더 복덕방이네요. 박지만을 정통으로 볼 것인가, 박근혜를 정통으로 볼 것인가. 그런 식이에요. 내가 그 정도는 참는다, 내가. 근데 뭐 지금 그 비유는 좀 시아파에 대한 모욕일 수도 있지만은 형태는 똑같아요. 이용이 아들을 5 뒀어. 근데 그 중에 어느 아들이 이용의 권위를, 정치인 이용의 권위를 이어받을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거죠. 그렇지. 싸울만하네. 왜냐면 다 똑같이 말을 못해. 아버지를 완벽하게 이었어. 거참. 자, 이렇게 보면은 순위파 입장에서 그러니까 박지만 씨랑 박근혜 대통령 기분이 어땠겠어? 박근영 씨는 네. 반면교사예요. 네. 아까 말했죠. 순이라는 명칭은 순나, 사도의 모범, 모범이라는 단말에서 왔다. 그러면 자기 외의 다른 종파는 모범을 따르지 않는 이단이죠. 아, 네네네. 순위파의 입장에서 시아파를 보세요. 신천지다. 우상 숭배하는 이단이에요. 사도와 알리를, 그래, 알리가 영웅인 거 인정할게. 비극적인 영웅이었어. 훌륭한 사람이었어. 근데 왜 그를 영웅시하고 우상숭배? 그를 알라의 밑에 두느냐? 왜 신격화식이나 하냐? 왜 그를 예언자 밑에 두느냐? 반면 시아파의 입장에서 순위파를 보세요. 찬탈자를, 정당한 후기자를 죽이고 찬탈하는 자들을 따르는 이단인 거예요. 이거 왜 오케이 해주냐? 무슬림 개인의 차원에서야 서로를 그냥 같은 이슬람의 형제로 인식하겠지.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지방, 집단, 국가 그런 정도의 갈등의 케이스가 되잖아요. 이건 농담이 아니고요. 과장이 아니고 유럽에서 신구교,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의 상호증오나 경쟁보다 더 심각한 갈등입니다. 그 갈등이 지금도 똑같이 살아있는 거예요. 알리가 죽은 게 몇 년이야? 661년, 서기 661년이에요. 지금 1400년이 좀 안 됐어요. 13세기 정도가 지났죠? 아직도 해결이 안 됐고요. 아직도 그대로고요. 서로를 향한 상호증오가 계속 돼가요. 시아파 정권은 들어서면 그 가장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이거죠. 1446년 지났다 이놈들아. 아직도 해결 안 됐어. 알리의 아들들이 죽은 게 680 몇 년? 근데 둘째 아들 후세인이 죽은 게 680년. 예, 근데 지금까지도 그 시대를, 그 사건을 연극으로 계속 리바이벌하면서 우리가 지금 죽고 1446년 후에 우리가 지니고 있던 유무형의 자산 중에서 무엇이 남을까 생각해보면 폐 연료봉밖에 없어요. 오래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시아파는 그 정도로 자신들의 상처를 계속 리마인드하고 있었고 순위파는 그 상처를 계속 건드리고 있었고 동시에 순위파는 시아파를 우상숭배로 보면서 계속 상처받고 있었고 시아파는 그런 순위파를 계속 경멸하고 있었고 서로 계속 증오한 게 140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1400년, 600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살던 고향에 금산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그곳이 이제
후백제 시대에 견훤이 네. 그 아들에게 감금당했던 절입니다. 네. 그게 아직도 있거든요. 근데 그 절은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절 입구 쪽에는 조선시대 건물들이 있어요. 조선시대 유물들이 있어요. 이게 여러 겹으로 돼 있으니까 네. 안쪽으로 들어가면 점점 옛날 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장 끝으로 들어가면 통일신라께 나옵니다. 아. 근데 통일신라면 통일신라 말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겠지? 거의 그렇게 그럴 거예요. 얘네 이슬람 뭐 생기고 알리가 죽고 이런 거보다 몇백 년 뒤에 건데 네. 거기 있는 그 통일신라 때 거 그 조각상을 보잖아요. 완전 바바리안 느낌이 나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전통의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클래시 오브 클랜이에요. 네, 클래시 오브 클랜 느낌이 나요, 진짜. 어디로 이어가지는 거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명이 이만큼 변천했다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 그것보다 더 짧은 시간 동안에 완전히 다른 성격의 나라가 돼버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알리 자식들의 죽음을 계속 연극으로 리바이벌하면서 네. 그걸 잊지 않고 마치 어제 일처럼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는 그러면서 구세주 마흐디를 기다리고 네. 이 두 종파가 네. 경쟁하거나 가끔 뭐 화해도 있긴 있었어요. 하지만 주된 두 종파의 관계는 서로 쳐 죽이는 거였어요. 아, 제가 그 통일신라 때 걸 바바리안이라고 한 건 그게 뭐 야만적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나 현재 우리와는 너무 이질적이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데미지 딜링 할 것 같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의 문화가 그렇게 많이 변천했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리바이벌 했고 그러니까. 계속 내면화했고 그러니까. 자, 이 둘이 이렇게나 상호 증오를 해요. 네. 그리고 서로 끔찍하게 증오하는 그 역사 동안 계속 투쟁해 왔어요. 이런 곳이 웨스턴 쇼크를 맞았다면? 증오가 이렇게 일상화된 곳에 어떤 거대한 실험이 불어닥쳤다면 순립하고 시합하고 할 것 없이 그 빡침을 어떻게 풀어내겠느냐는 거죠. 1400년 전의 빡침을 아직도 어제처럼 기억하고 있는 매년 울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이슬람의 정신은 평화와 정의가 맞아요. 네네. 역사 속에서 보면은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우마르의 발언에서 볼 수 있듯이 꽤 많이 잊혀질만 하면 계속 나와요. 그런 관용과 평화와 용서의 미덕이.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시련에 닥쳤을 때 이 문명권은 본능적으로 가장 일상화된 선택을 하죠. 뭐요? 증오를 보여주죠. 증오와 폭력을. 그들 내면에 분명히 그 평화의 DNA가 존재해요. 밈이 존재해요. 하지만 너무나 힘든, 이겨내기 힘든 어떤 큰 시련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나오는 건 후천적으로 학습된 밈이 아니라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쌓아왔던 증오겠죠. 서양의 신구교의 반목은 서양 문명의 일부인데, 근데 서양 문명을 지배하는 일부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이슬람은 이것 때문에 지배당했어요. 왜냐하면 서양 문명은 이미 산업혁명 덕분에 자본으로 자신들의 주인을 바꿔탄 지 오래됐기 때문에 우상을 새로 만들어놨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이제 종교 문제를 극복한 쌍놈이 돼서 강력해져서 나타났는데 그 전 단계라는 게 이제 나쁜 뜻이 아니죠. 시간이란 상대적인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하여간 그 전 단계에 있던 이슬람은 이 웨스턴 쇼크가 얼마나 쇼크였을까. 이 얘기가 다음인가요? 그렇습니다. 시아파, 순니파가 분열된 이후로부터 웨스턴 쇼크면 정말 천몇백 년을 건너뛰는 거네요. 그거를 그냥 엄청 짧게 줄여가는데요. 네. 이 이후 이제 그 사이에 그곳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문명이 되기도 하고 가장 부유한 곳이 되기도 했다가 무아위야 1세의 우마이야 왕조가 네. 얼마나 발전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십자군 전쟁이 갈 때까지 어떤 식으로 뭐 팽창 분열을 반복했고 네네. 어쨌든 그런 짱짱 문명이 십자군 전쟁을 기점으로 어떻게 조금씩 말라 죽어가는가. 오늘 이 청취자분들은 그냥 언론에서 말하는 시아파와 순니파, 순위파라고 우리나라에서는 더 많이 표기하는데 이 양대 종파가 왜 싸우는지 어느 정도의 이해, 정서적이고 좀 총체적인 이해까지도 가셨으면 좋겠네요. 네. 맛이라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종파는 아직도 비극입니다. 네. 그러네요. 네. 만약에 이제 우리 같은 시간을 짬을 내서 프로테스탄트와 구교를 이야기했으면 이 에피소드는 방송을 풀어도 됐다라는 생각이 이만큼 들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건 그만큼 중요하지 않아서. 그렇죠. 예. 중요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IS에 넘어간 한국 친구들도 이 사실을 좀 알았으면 좋겠네요. 아직 뭐 살아계시면 팟캐스트 좀 들어라. 팟캐스트는 파키스탄에서 들어야 제맛.
아니, 파키스탄이 아니지, 지금. 네, 파키스탄에 가기 위해 뭐 탈레반을 지원한다거나. 지금 그래서는 안 되겠다. 탈레반의 상당수는 IS 적대예요. 그러니까 그렇답니다. 파키스탄에 있다고 해서 다 탈레반은 아니라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두시고. 네. 그 얘기들도 뭐 가능한 한 많이 풀 수 있을 겁니다. 일단 다음 주에는요. 새 코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새 코너요? 그렇습니다. 역시 상의 없이. 아니야, 다 얘기했어. 뭐였죠? 다음 주에. AKA 그 새 코너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물뚝 쿼터도 있고 이래가지고. 예, 다음 주 한 주 쉬었다가. 네. 7월 첫 번째 주에 홍성갑 덕질인을 덕 뭘랄까? 덕장. 뭐라 해야 덕질하는 장수. 예. 홍성갑 덕장을. 저는 앞으로 그러면 거의 그렇게 격주로 나오게 되는 거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네. 봅시다. 두 번째 시간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네. 주차로 봤을 때 두 번째 주잖아요. 네. 이런 두 번째 시간을 맞이해서 이제 청취자들이 욕을 올리기 시작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저희의 신랄 같은 희망. 다음 시간이 보장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드리며. 그렇군요. 네. 네. 일단 다다음 주까지는 뵙지 않나. 예. 다다음 주에 만나뵐 것을 기약하면서 홍성갑 덕장과 오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 한 주 동안 덕질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언제까지나 마지막 선택. 아로니아 진. 자긴 삼겹살밖에 몰라? 내가 잔소리하면 내일은 목살 사올 거지? 에이, 아니야. 노건! 간장게장! 부드럽고 고소한 게살, 짜지 않고 향긋한 간장. 매콤한 청양고추. 노건 간장게장. 엑세스몰에서 만나보세요. 간장게장! 이대리, 맨날 살 뺀다면서 점심에 웬 소세지야? 에이, 과장님. 이건 기름지고 짠 마트 소세지가 아니고요. 아임닭 닭가슴살 소세지예요. 이것도 닭가슴살이야? 한 입에 먹기 편하게 생겼네? 아이 참, 과장님. 아임닭 큐브잖아요. 국내산 현미가 들어가서 정말 부드럽고 다이어트에 딱이라고요. 질리지도 않고 먹기도 간편해서 요즘 다이어트하는 사람들은 다 이거 먹어요. 닭가슴살을 가장 맛있고 간편하게 먹는 법, 프리미엄 세이프 푸드 아임닭. 그 녀석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네. 어떤 취재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운전자들이 갑자기 너무 많이 느낀다. 과태료. 가 는다는 사실을. 그거 있었죠. 예. 저희가 다른 누구보다도 칼같이 취재해서 알려드렸던 그 사실. 이제 나오네요. 2014년에 정부가 징수한 과태료와 과징금과 벌금의 규모가 헌정 이후 최대치다. 예. 가장 세게 벌었다. 예. 뭐 조선시대에 이렇게 걷어본 적은 없었을 테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헌정 이후 최대면 단군 일의 최대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여기에서요. 경찰청과 국세청이 저는 이런 걸 하는지 참 그 사실 하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경찰도 국세청도 말이죠. 아니 사람들이 무슨 벌금을 낼 짓을 해야 받는 게 벌금이잖아요. 네. 국가 입장에서는. 근데 목표치를 잡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경찰청은 뭐 한 1.5% 정도에 해당하는 185억 정도를 더 늘렸고 세수입 목표액을. 네. 국세청은 거의 15% 271억 원을 높여잡았다고 합니다. 그거 같네요.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매출 이만큼 달성하기 하는 회사들 같네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신나게 마른 걸레가 쥐어짜이고 있습니다. 부디 이럴 때일수록 그냥 바쁠 땐 바빠야 하지만 안전운전은 합시다.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간을 녹음하고 나서 조지 부시 2세 대통령께서 남기신 명언. 이게 그 문명 시리즈를 하다 보면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때마다 명언이 하나씩 나오죠. 그래요? 네, 맞아요. 미래 기술을 연구하면? 네. 퓨처테크를 연구하면 이 얘기가 나옵니다. 뭐요? I think we all agree. The past is over. 패스트 이즈 오버. 예. 네. 그게 왜 나와요? 1400년 끝나고 이제 미래로 갑니다. 진짜요? 네. 미래로 갑니다. 하지만 past is not over죠. 네, 그렇지만 이 과거의 특징이 있습니다. 영원히 사라지지 않아요.
심지어 눈앞에 데자뷰처럼 자꾸 나타납니다. 우리가 지금 아니 당장 한국이 과거를 신나게 살고 있잖아요. 우리는 과거를 지나쳐왔지만 과거는 우리를 지나쳐가지 않는다. 추월해서 네. 또 오고 네. 박지만 씨는 등남을 하고 박지만 씨의 장남이 등남을 하고 차남이 등남을 하고 할 겁니다. 누가 정통이지? 이제 사람들이 1400년 동안 총 쏘서 죽는 모습을 계속 연극으로 하면서 총 맞아 죽는 모습을 버러지 같은 놈을 두둔할 거요. 네. 이건 왜 이렇게 과거 같아? 라고 생각하면 과거를 들여다보면 됩니다. 다음 주에 그런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도 독재유산 답사기를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이야기를 또 해드리기로 하죠. 이슬람 유산 덕질기는 다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번 주에 히스테리 사건 파일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이용상 임수석과 유엠쇼의 책임 프로듀서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